자, 이번에는 E350 포매틱 AMG 라인을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벤츠 GLE를 시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걔도 E350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흔히 보통 현장에서 세르모다라고 하는 스타트 모터 있죠. 스타트 모터가 뭐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들이 스타트 모터보다 좀 더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 때 느낌이 상당히 특이했었는데, 시동이 어떻게 걸리냐면 시동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들은 보통 우릉 하고 걸리는데 걔는 이게 다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E350은 그 GLE만큼 시동 느낌이 특이하진 않거든요. 다른 차들보다는 좀 더 시동 걸릴 때 느낌이 가뿐한 것 같아요. 이 350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엔진 이름이 M264더라고요. 뭐 2017년부터 쓰였고, 뭐 S350이나 CLS350이나 뭐 이런 차들에 공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심장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금 6기통 써야 되는데, 요즘은 E300으로 시작하는 차들도 4기통을 쓰고 그냥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 알파벳 뒤에 붙는 숫자가 100이라는 뜻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그것과 비슷한 성능을 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낫겠죠. 엔진 출력만 놓고 보면 299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0.8kgm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엔진만으로도 지금 E클래스의 덩치를 몰고 다니기에 뭐 크게 부족함이 없는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EQ 부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EQ라고 써 있고요. 왼쪽에 파워, 오른쪽에 차지, 이런 그래프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전기 모터를 통해서 힘을 보태주고, 또 가속 페달을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지 쪽으로 넘어가서 얼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M264 엔진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모터는 출력이 22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22.5kgm더군요. 물론 대부분의 힘은 엔진으로 다 하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거나 출발을 하거나 요럴 때는 실시간으로 모터가 쳤다 빠졌다 하면서 엔진이 좀 더 일을 더 하거나 힘을 더 내거나 연료를 덜 먹거나 요런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사실 누가 말 안 해주면 이게 뭐 모터가 힘을 보태주고 있는지는 뭐 몰라요. 알고 타면 좀 더 센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도 빨간불이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가속 페달을 한번 깊이 밟아볼게요. 그 전에 드라이브 모드를 원래 컴포트로 돼 있던 걸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봅시다. 스포츠까지 시동이 안 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 엔진이 깨어나죠. 이 상태에서 이게 제네시스 G70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 있잖아요. 걔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걔도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시동이 꺼져 있던 게 걸립니다. 자, 파란불 들어왔죠. 방금처럼 엔진도 최대한의 힘을 내고 모터도 최대한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299마력의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보다 체감상 더 강력하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터가 전원을 인가하자마자 토크를 보태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런 것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엔진 힘보다 조금 더 강력하다는 걸 듣고 나면 그런가 본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는 중에도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보면 힘은 물론 뭐 슈퍼카급은 아닙니다만 프리미엄 중형 세단 치고는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힘은 지금 이렇게 저속 시속 100km 아래 영역에서도 훅훅 치고 나갈 때 충분하지만 고속에서도요 지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엔진이 특이한 게 뭐냐면 분명히 가솔린 직렬 4기통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기통은 4기통이에요 감성면에서 6기통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제 주의입니다, 평소에. 근데 얘는 깐 예외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리고 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감성에서 손해보는 게 없던데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일부러 RPM을 이렇게 띄워볼게요. 지금 4,000, 5,000 이렇게 RPM을 쓰면 엔진 회전 질감도 그렇고요, 소리도 그렇고 되게 촉촉해요. 원래 4기통이면 6기통보다 좀 거칠기도 하고요, 또 소리도 되게 애처롭거든요. 근데 얘는 회전 질감도 매끄럽고요, 소리도 상당히 부드러운 걸 봤을 때
다운사이징이 됐다고 해서 감성적인 측면이 아쉽다는 느낌은 전해주지 않습니다. 말 안 해주고 누가 옆에 탔을 때 야 이거 역시 6기통은 다르지? 그러면 6기통 좋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걸리는 점이라면 지금 얘는 고작 2000cc 가지고 300마력에 육박하는 출력을 내야 되는 되게 엔진을 쥐어짜는 그런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유구 뚜껑을 열어보셨을 때 최소 옥탄가가 95 이상을 넣으라고 써 있습니다. 95면 고급유거든요. 물론 일반유 넣는다고 당장 차가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브랜드 측에서 말하는 최소 옥탄가는 95 이상이라는 점,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변속기는 벤츠가 자체적으로 만든 9G 트로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9단 자동이고요.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니면 좋아요. 부드럽습니다. 크게 변속 충격 느낀 적 없고요. 근데 매뉴얼로 이렇게 변속을 하잖아요. 패들 시프트로 딸깍딸깍 했을 때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냥 오케이 딱 그 정도의 반응 속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G 트로닉보다 BMW 5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ZF8단이 여러모로 좀 더 나은 듯 합니다. 변속 반응 속도도 그렇고요, 매끄러운 것도 그렇고 저는 ZF8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군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사실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변속기까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곳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GM, 현대, 대우가 왜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벤츠 또 몇 군데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전부 변속기 전문 업체에서 받아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벤츠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매뉴얼로 변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딸깍,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하면 스스로 바통을 넘기겠죠? 봐봐요. 약간 한 반박자씩 늦는 것 같죠? 이런 걸 보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평상시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혹시 이 클래스를 가지고 트레일 가시는 분이 있거나 조금 쏠 때는 그 반박자씩 떨어지는 게 약간 운전의 재미를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GF8단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드는 건 지금 그냥 오토로 놓고 다니실 때도 D 옆에 4라고 써 있잖아요. 현재 단수를 표시해주는 점. 벤츠가 옛날부터 현재 기어 단수를 항상 표시해줬었거든요. 이런 점은 꽤 마음에 들어요. 아무리 자동 변속기고 아무리 자동차가 스스로 변속을 한다지만 지금 몇 단에 물고 있는 건지 운전자가 알고 싶거든요. 특히 저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D5라고 현재 단수를 표시해주는 점, 굿 초이스. 자, 이번에는 서스펜션 느낌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편안한 세팅입니다. 아주 여유롭고 나긋나긋하고 매끄럽고 그런 세팅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디자인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AMG 라인은 휠을 무려 20인치짜리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35 시리즈, 30 시리즈 사이드월이 되게 얇은 타이어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 요철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다리 이음매처럼 되게 짧고 날카롭게 전해지는 충격들 있죠. 권투를 치면 툭 이런 충격, 이런 건 타이어로 먹어줄 수 있는 충격 흡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내로 전해지고요. 반면에 하체 세팅은 아주 말랑말랑하게 돼 있어서 이런 잼 말고 이렇게 미끄럼 방지 코팅이라던가 혹은 약간 아스팔트 포장이 울퉁불퉁 너울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또 아주 매끄럽게 처리를 잘합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지만 잽은 쿵 한다. 근데 잽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훅 미는 느낌의 요철은 아주 매끄럽게 고급스럽게 처리를 잘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오면서 중간에 잠깐 쏴보니까 고속주행 안정감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안정감은 역시 벤츠. 옛날부터 그 벤츠가 아우토반에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었잖아요. 뭐 요즘이야 벤츠, BMW, 아우디, 독일 3사의 하체 세팅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과거의 벤츠가 가지고 있던 고속주행 안정감의 명성은 오늘날에도 뭐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수치로 기록할 수 있는 성능 말고요,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운전자한테 전해지는 심리적인 안정감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속도로에서 쭉 쏘고 있는데 앞에 뭐가 훅 나타나서 그거를 피하고자 어떤 조작을 딱 했을 때 차가 안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 안정감,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벤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상 물론 20인치 휠이 멋있죠. 전문 용어로 그 짜세가 딱 나오기 때문에 멋있긴 한데, 이 차 안에 들어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밸런스를 봤을 때 20인치보다는 19인치가 좀 더 어울리는 휠 사이즈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뭐 AMG 모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AMG가 아닌 일반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들 중에서는 19인치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처럼 딱딱한 승차감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20인치도 뭐 충분히 편안합니다. 또 이번엔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여기서 목적지를 한번 입력해 봅시다. 왜 AR 안 떠? 여기 떴다. AR 켜시면, 자, 이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유턴을 하라고 화살표를 알려주죠. 오, 지금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찍고 그걸 여기다 뿌려준 다음에 그 위에다 화살표를 그려주니까 저처럼 길치 방향치인 사람들한테는 길을 찾아가기가 훨씬 더 쉽겠죠. 제가 서울에 올라간 지 이제 뭐 몇 년 지났는데 막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운전할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런 거 타다 보면 빠지래. 근데 빠지려고 보면 빠지는 길이 2개, 3개야. 그러면 내비를 봐도 바로 길에 대입이 안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그것도 못 찾아 싶겠지만, 여러분도 지방 살다가 올라와 봐요. 서울 멘붕 와요.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인상은 일단 차에 딱 타자마자 시트 포지션이 그냥 평범한 세단이잖아요. 근데 되게 낮아요. 시승차 받고 처음에 운전석에 앉자마자 저 이제 보통 의자를 가장 밑으로 내리니까 쭉 내렸는데 계속 내려가네? 계속 내려가네? 쭉쭉 내려가네? 그래서 결국 다 낮추고 보면 시트 포지션이 그냥 세단치고 상당히 낮게 내려가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운전대도 아까 실내 디자인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생긴 건 정말 멋있게 생겼잖아요. 이런 가죽 보세요. 펀칭 처리, 그 다음에 림 두께, 그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을 딱 감싸지는 부분의 홈. 야, 정말 스포티해요.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저처럼 손만 작은 사람들한테는 엄지랑 검지가 거의 살짝 닿을 정도로 림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딱 쥐는 맛이 있죠. 이 처음에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인데 뭐 적응하다 보면 꽤 착 감기는 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낮은 시트에다가 두꺼운 운전대를 이렇게 쥐고 앉아있으면 실제보다 좀 더 잘 달리는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반자율주행 기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벤츠는 DAP 플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중앙 유지,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되겠죠. 한번 켜봅시다. 얘를 셋을 하고, 그리고 차간 거리도 가장 짧게 설정했습니다. 단계는 4단계네요. 자, 앞차가 정차를 하고 저도 따라서 서겠죠. 아, 근데 속도 줄이는 과정이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완전히 정차를 했습니다. 시동도 꺼버렸고 완전히 정차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앞차가 출발을 하면 저도 같이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 제가 가속 페달을 툭 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에는 30초였던 게 이번에는 60초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얘는 60초가 넘을 것 같아. 60초 지나가지고 이제 내가 가속 페달을 쳐줘야만 그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출발 안 하죠. 이럴 때는 툭 치면 다시 출발을 하죠. 지금 왼쪽 코너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중앙 유지를 잘 할란가? 잘하네. 지금 전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중앙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운전대를 잡으라며 열심히 경고를 하고 있죠.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계속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긴급전화 연결 중이야. 오, 지금 얘가 잠긴 문도 열렸어. 취소. 메르세데스 벤츠 이머전시 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뭐 저기 테스트 하다가요. 네, 그 전화가 걸린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 일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사고 나신 건 아니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시면 저희 쪽에서 통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전한 운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한데? 그러니까 방금 일어난 일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운전자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얘 진짜 어떻게 됐나 본데 라고 판단을 하고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도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를 시키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잠겨있던 문도 열어주고요.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게 방금 그런 상황과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시트의 경우에도 프리세이프 임펄스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측면 충돌이 임박했다는 걸 차가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구리 받침 사이드 볼스터를 부풀려 가지고 운전자를 여기 지금 운전석 중심에서 차 중심으로 좀 밀어냅니다. 그러면 쾅했을 때 이만큼의 공간을 벌 수 있겠죠. 심지어 얼마 전에 출시한 S클래스의 경우에는 이 액티브 바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기능까지 맞물려 가지고 운전자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차를 위로 8cm 올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차가 나를 옆에서 박았을 때 비교적 약한 문과 부딪히는 대신에 튼튼한 락커 패널, 아래쪽 패널 있잖아요. 거기랑 부딪히겠죠. 그러면 좀 더 충격이 넓게 분산될 거고 그만큼 더 운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안전하면 볼보 하긴 하지만 이런 기능들 보면 사실 벤츠도 안전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프리세이프라고 있었잖아요. 프리세이프 말 그대로 사고 나기 전이에요. 이게 능동적 안전이란 개념인데 예전에는 수동적 안전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덜 다치게 하느냐가 문제였었다면 능동적 안전으로 개념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게 하느냐로 초점이 넓어졌죠. 그런 그 프리세이프 개념을 일찍 도입했던 것도 벤츠입니다. 이렇게 E클래스를 타고 시승을 마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벤츠 탄다고 그러면 막 우러러보고 또 벤츠라고 하면 뭔가 그 우주 최고의 기술이 들어갔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 속의 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좀 변해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흔한 차가 됐죠. 뭐 그만큼 그 사이에 우리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갔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E클래스를 타고 시승도 하고 뭐 장단점도 찾고 그러고 있네요. 근데 요건 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방증이 될 수는 없어요. 슬프죠. 그냥 하는 일이 바뀐 것 뿐이에요. 자, 벤츠 E350 포매틱 AMG 라인. 역시 벤츠네요. 역시 차는 벤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B당이고 또 5 시리즈가 더 좋은. 근데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려하기 그지없는 실내,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묵직한 주행 성능, 역시 명성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많이 살릴만 하군요.